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여러 경추 질환을 앓고 계셨을 때 실제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다 권유를 받으셨고,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수술 방법을 권유받으셨을 때 본인한테 가장 맞는 수술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많은 혼동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경추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적 치료를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경추의 수술적 치료로 이제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우리가 경추 수술 방법에는 쉽게 말해서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목을 어떻게 절개하냐에 따라서 목 앞쪽을 절개하는 전방 수술법이 있고, 목 뒤쪽을 절개하는 후방 수술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추 수술 방법에는 전방 수술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방 유압 수술이라든지 전방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후방을 절개하는 목 뒤쪽을 절개하는 후방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법이 경추 후궁 성형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밖에 인제 경추 전방과 반대인 정추 후방 유압 수술 방법도 있고, 보통 흔히 일반적인 작은 병원들에서 많이 시행하는 추간공 확장 수술이라는 간단한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추에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은 총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가장 처음에 궁금해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병원에 오셨을 때 하는 질문은 "과연 제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일단은 모든 환자들의 그 마음속을 대변해 보자면은,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아, 나는 정말 수술을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수술을 하면 잘못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목은 특히나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수술을 어떻게 하면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병원들을 많이 내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통증이 너무 오래 지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 통증은 너무 심하고 삶의 질은 많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그럼 왜 우리 목에서 하게 되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예전에 제가 비욘드 채널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은, 대부분의 경추가 수술하게 되는 이유는 대표적인 게 경추 협착증 때문입니다. 그 경추 협착증의 인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원인을 일으키는 퇴행성 목 디스크 질환이 있겠고요. 그밖에 인제 비교적 갑자기 급성으로 목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하는 급성 목 디스크 탈출증도 있겠고, 물론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흔하고 서양권에서는 좀 드물지만 후종인대 고라라는 좀 약간 특이한 질환도 있습니다. 그밖에 인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잘 들어보진 못하시겠지만, 사실 인제 가장 우리 한국이나 일본 동양권에서 인제 환자들이 많이 모르고 지나가는 질환 중에 하나가 선천적인 경추 협착증도 우리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의 신경은요, 예전에 제가 강의 드린 대로 신경 기둥과 신경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치 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나뭇가지 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신경 기둥은 중추신경에 해당하고, 양쪽으로 각 디스크 마디별로 나오는 신경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신경 이제 다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의 신경 통로는 마치 제가 이제 파이프 같다고 설명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고, 경추의 단면도에 있어서는 가운데 신경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관 파이프와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새길 이 추간공이란 통로로 인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인제 제가 비유를 알기 쉽게 표현드리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가장 설명하는 방법이 인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신경 지둥이 지나가는 도로가 고속도로의 메인 도로에 해당하고,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가지 통로를 우리가 인제 메인 도로에서 샛길로 빠져나가는 고 가지 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수술을 언제 꼭 해야 되는지를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디스크 질환인 경우에, 디스크가 물론 만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급성으로 터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 튀어나오는 방향, 그래서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방향이 이 신경 가운데 기둥 부분을 누르는 척수증을 유발하는 그런 방향인지,
아니면 기둥과 신경 가지 부분 그 세 가지 부분을 동시에 누르는 척수증과 신경근증이 동시에 유발된 경우인지 아니면 마지막 경우처럼 그냥 가운데 기둥은 괜찮고 우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샛길만 누르고 있는 경우인지 요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수술이 급한 경우는 A와 B 그림에 해당하는 요 그림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고속도로 땄을 때 기둥 메인 도로가 막혔을 때는 수술이 좀 빨리 필요한 상황이고 바깥으로 신경 가지가 나가는 그 부분만 막힌 경우에는 조금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신경 기둥, 척수증이 유발하는 신경 기둥에 뭔가의 문제가 발생해서 신경 기둥이 눌리게 되면은 수술은 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 밖에 신경 가지만 눌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한쪽 어깨나 팔이 저리는 방사통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보고 오랜 기간 비수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악화되거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증상이 오래됐을 때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신경근증 가지만 눌리는 경우에는 뭐 일단 당장 수술은 필요 없지만 이런 그 상황이 이제 쉽게 말해서 5 년, 10 년, 15 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디스크가 밀려 나온 부분이 딱딱한 뼈 같은 골격으로 변하게 되고 이거는 인제 주사나 뭐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결국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다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인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의 주제는 인제 내가 수술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강의고요. 정말로 내가 병원에 가서 뭐 대학병원, 전문 병원들에 가서 실제 환자분께서 인제 수술을 권유받으셨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다양하게 권유받았는데 내가 어떤 수술을 하라는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과연 의사들은 인제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에게 어떤 수술을 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요런 의사 입장에서의 인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경추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절개하는지에 따라서 목 앞쪽 절개와 목 뒤쪽 절개 그리고 결국에는 전방 수술과 후방 수술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전방 수술은 신경을 누르는 원인을 직접 앞으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디스크가 밀려 나왔다든지 골격이 쌓였다든지 그거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을 우리가 전방 수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방 수술은 대부분 우리가 수술하는 범위가 목 디스크 한 마디 내지는 두 마디일 때 고때 보통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물론 뭐 세 마디까지도 가능은 한데 우리가 세 마디까지 가는 경우는 인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범위가 점점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해 보는 디스크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제 전체적으로 신경 통로 전체가 좁아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방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수술은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원인을 신경을 누르게 하는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 인제 신경 통로를 전체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우리가 경추에 전체적인 협착증이 있을 때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추 수술 방법을 총 제가 아까 5가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방 수술에는 대표적으로 전방 유압 수술, 전방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전방 수술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방 수술법은 그러니까 장점은 우리가 신경 기둥의 가운데를 누르고 있거나 어떤 골극이라든지 디스크가 가운데를 누르고 있을 때 그다음에 그 가운데 포함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가지로 나가는 통로까지 누르는 디스크나 골극이나 뭐 디스크 찌꺼기 등등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척수 기둥을 누르거나 신경 양쪽으로 가진 신경 가지 모든 특히 양쪽을 모두 누를 때 고럴 때 모두 다 그런 병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팔로 나타나는 방사통, 통증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우리가 디스크를 수술할 범위가 의사가 봤을 때 한 3마디 정도 이상 수술하셔야 됩니다. 고렇게 이상 수술의 범위가 커지게 되면은 인제 전방 유압술이든 뭐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이든 수술을 해 놓고 그 뼈나 그 자기의 본연의 뼈가 그 내부에 인제 교체된 인공뼈라든지 인공 디스크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붙어야 수술이 성공이 되는데 뼈가 오랜 시간이 수술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붙지가 않아서 불유압이 돼서 결국에는 나사나 안에 인공뼈가 노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인공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제품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3마디 이상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공 디스크가 부분적으로 탈구되는 그런 위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3 마디 이상 시에는 대부분 인제 전방 수술을 보통 의사들은 흔히 권하지는 않고요. 정상 디스크가 좀 환자가 인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는 있는데 정상 디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문제되는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경추에서는 사실 그런 수술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상 디스크를 결국 모두 다 희생하면서 문제되는 디스크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나이가 젊고 정상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럴 때 전방 수술을 선택해 버리면은 아직 환자가 몇십 년은 더 쓸 수 있는 멀쩡한 디스크를 같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입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가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MRI를 찍었는데 뭐 디스크가 아직 정상 디스크가 거의 80-90%가 남아 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최대한 전방에 인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후방으로 해결하는 수술을 좀 선택해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인제 전방의 유압술, 우리가 전방을 통해서 인제 그 해당 분절을 고정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년 이후에 그 인제 수술하지 않은 위아래 범위의 인제 디스크 문제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단점이 인제 전방 수술의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3 마디 이상 수술이 필요할 때 전방 수술도 물론 뼈가 튼튼하고 젊은 남성의 경우 인제 디스크도 많이 주저앉았는데 3 마디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인제 만약에 나이가 좀 고령이시거나 특히 여성분이어서 인제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유압술이든 인공 디스크든 전방 수술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수술의 대표적인 2 가지 방법은 전방 경추 유압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인제 목적이 틀리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추 유압 전방 유압 수술은 경추에 인제 문제되는 디스크나 골국 찌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인공뼈를 삽입하고 그 위아래 인접 분절 뼈를 인제 플레이트, 철판과 나사로 고정해서 결국에는 해당 분절을 완전히 하나의 뼈로 유압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인공 디스크는 그 디스크 제거한 빈 공간 안에 실제로 디스크처럼 우리가 회전과 굴곡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다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실제 제품으로 나오는 인공 디스크를 치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3, 4, 5, 6, 7번에 해당하는 요 부위에 인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인제 퇴행성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방 수술일의 개념은 결국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전방에서 직접 제거를 해서 청소를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2 번째 과정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빈자리에다가 인공뼈를 넣고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 이게 인제 대표적인 전방 유압 수술 방법이 되겠고, 밑에 아래 그림 보시면은 같이 디스크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 청소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게 인제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이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방 수술의 개념은 우리가 신경을 앞에서 누르는 진짜 근본적인 그 골국 덩어리라든지 디스크 찌꺼기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 전에 신경을 누르고 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요런 방법이 우리가 대표적인 전방 수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도상에서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전방 디스크가 있겠고 뒤에 신경 기둥이 지나가는 메인 통로, 그리고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빨간색 이 가지 통로가 있겠는데, 전방 수술의 장점은 이렇게 가운데로 신경 기둥을 누르고 있는 이 골국 덩어리도 제거할 수 있고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신경 가지 통로도 완벽하게 다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광공 뷰라는 MRI 뷰인데요. 이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그 추광공이라는 구멍을 실제로 MRI를 45도 비틀어서 찍은 이 사진이 되겠는데, 정상 추광공은 이렇게 하얗게 동그라미가 형성돼 있고 이제 추광공이 굉장히 넓죠. 여기 2 군데 보시면은 위에 2 군데랑 아래 2 군데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골국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나와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퇴행성 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골화돼서 뼈덩어리처럼 변한 이 골국 덩어리가 이 신경 가지가 나가는 추광공을 눌러 가지고 압박했을 때 이제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제 전방 수술로서 요거를 추광공을 완벽하게 이제 뚫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추광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전방 수술 방법이 유압술이든 인공 디스크든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방 유압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골국 덩어리가 많이 자라 있는데 수술하면 이렇게 추광공이 뻥 하고 뚫리는 전방 유압술에서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인공 디스크에도 제품에 따라 약간 뭐 이게 불가능한 제품도 있지만 요즘 나온 제품들 중에 인제 대다수는 이렇게 골국 덩어리도 완벽하게 전방 유압술과 동일하게 다 제거할 수 있어서 그냥 전방 수술은 쉽게 말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추간공을 누르고 있는 골격들을 전부 다 양쪽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에게 양쪽 팔 저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 유압 수술의 장단점은 그럼 언제 누구는 전방 유압 수술을 하고 언제 누구는 인공 디스크를 하냐? 그건 누가 선택하냐? 사실 환자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의사가 인제 적절하게 선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전방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가 인공 디스크의 그 형태나 이게 뼈의 변형이 너무 기존에 있던 뼈가 변형이 너무 심하고 디스크가 망가짐이 너무 심해서 뼈의 변형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방 유압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그 밖에 인제 애초에 환자가 오셨을 때 경추의 뼈가 막 완전히 뒤틀리는 정상적인 척추 배열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와 그다음에 완전히 뭐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뇌성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만 뼈가 완전히 흔들흔들게 같은 경우에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수술, 전방 유압 수술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후종인대 골화증이 인제 인공 디스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인제 전방 유압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방 유압 수술에 이것도 되게 좋은 수술이거든요. 뭐 요즘에 워낙 인공 디스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인공 디스크는 좋은 수술이고 전방 유압 수술은 나쁜 수술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이 좀 더 보조기 차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를 원래 선호하고 싶으나 모든 환자에 있어서 모두 인공 디스크를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주 좋은 선택법이 되겠고 전방 수술도 유압 수술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분절이 인제 완전히 나사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인제 해당 부위의 운동 범위는 상실한다고 돼 있는데요. 전방 유압 수술이 보통 1-2 마디 정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수술 이후에 목의 움직임이 실제로 크게 제한을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한테 실제 물어보면은 유압술 2 마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을 사용하는 데는 운동 범위는 전혀 지장이 없다 말씀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밖에 인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범위가 움직임이 상실됨에 따라서 위아래 부위에 인제 인접 분절의 퇴행 변화가 좀 발생하기 쉽다. 인공 디스크에 비해서 고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결국 인공 디스크의 치환 수술의 장단점은 유압 수술과 정반대인 거예요. 인공 디스크는 수술 부위가 움직임이 보존됨으로써 좀 활동이 많고 좀 활동적인 요즘에는 인제 옛날에는 어린 20-30대 환자에서만 적용했는데 요즘에는 40-50대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인제 조건이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인제 보조기를 한 1 주 이내로 푸실 수가 있고요. 인접 분절 퇴행 변화가 유압 수술과는 반대로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 디스크가 이렇게 약간 바둑돌 모양으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본인의 뼈의 형태가 변형이 너무 심해서 이 인공 디스크가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척추 배열이 상실되거나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가장 우리가 인공 디스크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인제 여성 환자분들 중에 60대 후반이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대부분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이 인공 디스크 이 철판 부분이 결국에는 특수 합금이거든요. 합금이 강도가 굉장히 세고 그런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 뼈가 인공 디스크의 압력을 못 이겨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절대 인공 디스크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밖에 인제 후종인대 골화증에서도 인공 디스크는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인제 제가 후방 수술법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사실 전방 수술법은 많이들 워낙 모든 병원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후방 수술법이 인제 대표적인 게 후궁 성형 수술인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을 많이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굉장히 후방 수술법 중에 후궁 성형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서 제가 사실 요 후방 수술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요런 강의를 들고 나왔는데 후방 수술법의 장점은요. 우리가 환자가 오셨을 때 이 환자는 디스크 질환이 물론 있긴 하지만 디스크 질환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환자가 타고난 신경 통로가 매우 좁거나 뭐 다른 기타 원인에 의해서 신경관 전체 통로가 협착증이 생겨서 쉽게 말해서 3 마디 이상의 협착증이 신경이 기둥이 지나가는 메인 통로 자체가 좁아져 있을 때 고때 인제 통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수술법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전방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골격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정상 디스크를 다 희생시키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후방 수술법은 뒤로 그냥 디스크를 건들지 않고 목 뒤로 접근해서 신경에 지나가는 통로를 넓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상 디스크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어서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후방 수술법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밖에 인제 추간공 협착증, 아까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그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협착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한쪽만 있을 때, 양쪽이 다 골격 덩어리가 없고 한쪽만 치우쳐져 있을 때, 요럴 때 후방 수술법을 같이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후방 수술법은 저는 인제 보통 여성분들이 인제 70대 후반인 분들이 고령이고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후방 수술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방 수술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게 정상 MRI는 보시면은 신경 기둥이 이렇게 내려가고 앞뒤로 열 공간이 굉장히 하얗게 넓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반면에 이분은 뭐 사실 고령은 아니고 젊은, 그때 지난번 강의 드렸던 20대 젊은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이분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퍽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고, 근데 반면에 또 정상 디스크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인제 이분도 전방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권유받고 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 진단을 내려 드렸습니다. 이게, 이분은 선천성 협착증 환자분이시고 원래 신경 통로가 대략 한 15mm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신경 통로가 7mm 밖에 안 된 상태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급성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을 때 바로 신경이 짓눌리게 되는 고런 어 척수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상은 이렇게 신경 통로가 넓은 반면에 선천성 협착증은 디스크는 물론 밀려 나왔지만 애초에 본인이 갖고 난 통로 자체가 좁은 요런 상황에서 모식도로 보여드리면, 정상은 가운데 신경 기둥이 이렇게 내려가고 주변에 열 공간이 넓은 이런 신경 통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선천성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 기둥은 크기는 똑같은데 신경 둘러싸고 있는 통로가 너무 이렇게 10mm 미만으로 좁을 때 같은 디스크가 밀려 나오더라도 정상은 별로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증상도 거의 못 느끼는 반면에, 선천성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열 공간이 적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 전방 수술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도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아래 부분의 디스크가, 뭐 위에 3-4 번은 교체했고 한 번 수술을 했고 한 4-5년 이후에 4-5 번의 디스크가 또 터지는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또 5-6 번에도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환자는 처음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수술에 재수술을 반복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후방 수술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협착증 환자에서 디스크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디스크를 직접 건들지 않고요. 그냥 뒤에 이제 공간을 이렇게 쭉 넓혀줘서 가운데 신경 기둥이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하면서 이제 신경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디스크는 저절로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재수술 없이 그냥 쭉 이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후방 수술 방법이 후궁 성형 수술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후궁 성형 수술의 이제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의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되게 뭔가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수술은 굉장히 정교하고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로 뾰족뾰족 솟아있는 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극돌기뼈라고 이제 목 뒤에 이제 기와 지붕처럼 덮고 있는 후궁뼈에서 이어지는 뼈가 되겠고요. 이 뒤에 부분 뼈를 이렇게 마치 통조림 뚜껑 따듯이 열어 가지고 이 통조림 뚜껑 딴 다음에 이제 뚜껑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이제 걸쇠 같은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후궁 성형 수술입니다. 후궁 성형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렇게 정상 움직임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고요. 유압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웅덩벙벙이가, 그래서 수술 후에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3마디 이상 이렇게 여러 마디가 전체적으로 좁아졌을 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상 디스크를 보존하기 때문에 본인 디스크를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선천성 협착증이 동반된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첫 번째로 고려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추간공 신경 가지 나가는 통로가 막힘이 없는 척수증, 그냥 가운데만 쭉 전체적으로 한 3마디 4마디 이상 좁아진 환자에게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양쪽 가지도 잘 뚫려 있는데 신경 기둥이 뭐 여러 마디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해서 눌려 있을 때 그 여러 마디 디스크를 다 전방으로 제거하고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디스크는 그대로 살리면서 신경 통로만 확장하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추간공이 있는 경우는
후궁 성형술과 나중에 설명드릴 추간공 확장술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완벽하게 가지까지 한쪽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분절 협착 환자에게 우선 고려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후궁 성형 수술도 완벽한 수술 아닌 게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기존의 환자분이 오셨을 때 아예 그냥 목이 오랜 후종인대 고라나 만성 디스크 질환으로 완전히 강직돼서 거북목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인제 C형 커브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역시자 형태로 거북목이 인제 고정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궁 성형 수술 단독으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수술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고요. 그밖에 인제 양쪽에 추간공 협착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후궁 성형술로 신경 통로를 일단 가운데 통로 넓혀 놓고 양쪽 추간공 가지는 전방 수술에서 직접 골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또 경추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성마비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인제 불안정증이 야기된 환자에서는 절대 금지고요. 그다음에 전방 그 병변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뭐 예를 들어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지거나 뭐 골화증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신경 가운데 통로의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후궁 성형술만 시행했을 때 오히려 수술 후에 신경이 앞쪽으로 달라붙어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 수술을 반드시 함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궁 성형 수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있고 여기 보면 신경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기와지붕처럼 덮고 있는 이 뼈를 우리가 후궁뼈라고 합니다. 이 후궁뼈를 마치 이렇게 캔뚜껑 따듯이 여는 거죠. 열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넓게 확보해 두고 이 부분을 인제 아까 말씀드린 유지 장치로 인제 고정을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로 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이렇게 후궁 지붕을 열어 놓은 다음에 다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마치 우리 현관문에 그 발밑에 이렇게 문 다시 닫히지 않도록 말발굽 같은 그 걸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후궁 성형술을 이렇게 지붕이 낮은 집안에 갇힌 신경을 지붕을 높이를 굉장히 높여 가지고 신경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한 2배 이상 확보하는 그런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인제 결국 후궁 성형 수술을 1 마디, 2 마디, 3 마디, 4 마디 결국 경추 3, 4, 5, 6 4 마디의 후궁 성형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로 인제 수술 전에 이렇게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신경 안에 신호 변성 색깔도 보이고 하는데 이거를 인제 뭐 이거를 수술하려면은 결국 뭐 전방 수술 방법으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정상 디스크 다 희생해야 되고 밀려나와 있는 디스크 제거하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총 4 마디를 수술해야 되는 환자분인데 그렇게 되면 전방 수술에서는 실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궁 성형 수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신경 통로가 매우 좁아졌었는데 거의 2배 이상 넓어져서 정상적으로 뇌 척수액이 인제 앞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면도상에서도 확연히 인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여기 수술 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후궁뼈가 이렇게 뒤에 덮고 있고 여기가 앞쪽에 인제 디스크에서 뭐 예를 들어 디스크 찌꺼기라든지 골격이 나와 있고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신경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강낭콩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죠. 눌려져 있죠. 이제 실제로 후궁 성형술에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론 디스크가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공간이 확장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보시면은 여기 양쪽으로 나가는 추간공 가지는 잘 뚫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방 수술이 굳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히 신경 기둥만 눌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후궁 성형술 단독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잘 시행하지 않는 후방 유압 수술 방법인데요. 이건 뭐 사실 되게 이거까지 필요한 환자는 전체 환자에서 되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보통 환자들한테 많이들 소개하지 않은 방법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방 유압 수술은 실제로 그냥 전방에서 하는 나사받고 고정하는 수술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후방 유압 수술을 할 때는요. 아까 전방 유압 수술에서도 보시다시피 디스크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그 빈 공간을 인공뼈를 채워 넣고 철판과 나사를 고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후방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후궁뼈 부분을 이렇게 뭐 캔뚜껑 따듯이 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잘라내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서 공간을 완전히 뻥 뚫어주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후궁뼈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척추가 말 그대로 유지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뒤에서 나사를 박아서 여러 마디를 고정할 때 요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후방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후종인대 골화증과 선천적 협착증이 같이 동반됐을 경우에 많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후방 유압 수술은 우리가 후궁 절제 수술, 뒤에서 뼈를 완전히 뜯어낸 수술을 보통 함께 시행하게 되고요. 굉장히 막 대여섯 마디 이상의 다분절 후종인대 골화증에 매우 유용한 수술 방법이 되겠고, 후종인대 골화증의 특징은 후궁 성형 수술을 하면은 후종인대가 더 자라는 또 습성이 있기 때문에 후방 유압 수술로 완전히 고정을 시킴으로써 후종인대 골화증이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협착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이 같이 동반된 아주 심한 극단적인 환자의 경우에 이런 수술이 유용하고요. 전방수 유압술과 또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후종인대 골화를 앞에서 추가적으로 더 제거를 필요한 경우에는 후방 유압 수술과 전방 유압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목을 아까 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사로 여러 마디를 쭉 고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의 움직임은 심각하게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후방 유압 수술은 뭐 5마디, 6마디 하게 되면은 환자가 실제로 목의 움직임의 범위가 한 5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후에 경추 운동 범위가 많이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뭐 환자가 마비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뭐 옳은 결과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수술하고 목에서 뭐 후궁 성형술에도 물론 확률은 낮지만 나타날 수 있지만, 후방 유압 수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제5번 신경근 마비 가능성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수술하고 한쪽 팔이 좀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이틀, 3일째 보통 나타나는데, 물론 제5번 신경근 마비는 마비라고 해서 되게 무서운 합병증이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몇 개월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합병증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후방 유압 수술 단독으로는 아까 고정드린 이런 나사 단독으로는 좀 나사가 도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후방 유압 수술보다는 같이 전방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유압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아까 그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단순 그냥 선천성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경추에서 흉추까지 쭉 이어지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쭉 깔려 있을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심한 협착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뜯어내 가지고 고정을 함으로써 막힌 신경관을 이렇게 고속도로 뚫듯이 뻥 뚫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자분 이렇게 심하게 거의 마비 직전 단계까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후방 유압 수술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결과가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환자분들께 미리 수술 전에 앞으로 평생 목의 움직임이 막 한 30-40%는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사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장애 등급이 가장 많이 나온 수술 방법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심한 분들한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술 방법으로요, 이제 추광공 확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추광공 확장 수술은 가장 환자분들께서 쉽게 말하는 전문 병원에서 가장 많이 권유를 받으시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술이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많이 권하게 되지만, 근데 추광공 확장 수술을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추광공 확장 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당연히 엄연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광공 확장 수술은 쉽게 말해서 신경 기둥도 넓은데 다 이상이 없는데 한쪽 신경 가지가 나가는 그 새길 통로만 막혔을 때 우리가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광공 확장 수술 같은 경우, 수술 전에는 보시면은 여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추광공이 굉장히 넓은데 요게 두 구멍은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그 두 개 구멍을 이런 식으로 넓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메인 도로는 넓은데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지방도로로 빠지는 샛길도로가 좁아졌을 때 그 샛길도로를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식도로 이제 표현을 드리면은 이게 정상 추광공이라고 치고 이제 신경 가지가 안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추광공 협착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골국 덩어리가 자라 들어가면서 신경 가지가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쪽 해당하는 신경이 담당하는 팔이 막 저리고 아프시게 되겠죠. 그래서 추광공 확장 수술의 개념은 이 골국은 그대로 둔 채로 이렇게 추광공을 뒤로 넓혀 가지고 신경 가지로 가해지는 압력을 풀어주는 감압 수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점은 실제로 이 골극은 제거 못 합니다. 물론 이 골극 부분이 인제 실제로 터진 지 안 된 소프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빼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디스크를 뒤에서 추간공 확장수를 하면서 제거하는 경우는 요즘에 내시경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하부 경추에서만 안전합니다. 상부 경추에 뭐 예를 들어 4-5 번이나 5-6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함부로 디스크 뒤에서 빼내려고 노력하시다가 신경 가지가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6-7 번이라든지 7 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추간공 확장 수술을 하면서 이 골극이 아닌 그냥 터진 지 얼마 안 된 소프트 디스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빼낼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장점은 굉장히 수술이 간편하고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흔히 내시경으로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한 마디 내지 두 레벨 정도의 한쪽 추간공 협착증에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당연히 디스크를 멀쩡하게 후방 수술의 장점이죠. 정상 디스크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일 수술만으로 디스크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공간만 넓혀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상 디스크는 보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젊은 환자들이 정상 디스크가 많이 남은 경우에 많이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후관절 골극, 그러니까 전방에서 디스크가 뭐 찌꺼기화돼서 골극이 돼서 그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후관절이라고 해서 뒷부분에서 인제 골극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뒤에서 직접 후관절 골극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추간공 협착이 생긴 그 경우에는 이 추간공 확장 수술로 완치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 후궁 성형 수술, 보통 사실 추간공 확장술 단독으로 필요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 후궁 성형 수술과 인제 같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메인 통로도 좁아져 있고 한쪽으로만 인제 추간공이 좁아져 있을 때 고때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 추간공 확장 수술이 영원히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아산의 이동우 교수님이 편찬하신 논문에 있어서도 2-3년 뒤에 그 추간공 넓힌 부분이 다시 인제 뼈가 자라서 덮여서 다시 추간공 협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간공 확장 수술은 저도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한 4-5년 정도 쓰시다가 아마 다시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거를 감수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그밖에 인제 추간공 확장 수술은 한쪽에만 가능하고요. 같은 레벨에서 양쪽 추간공을 동시에 뒤에서 뚫어 버리게 되면은 척추뼈가 덜렁덜렁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심한 정방 골극이 너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골극 덩어리가 너무 크고 딱딱해서 이미 돌처럼 굳은 경우에는 뒤로 아무리 공간을 넓혀봤자 별로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골극이 사이즈가 크거나 전방에서 튀어나온 골극이 사이즈가 크거나 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 추간공 확장 수술보다는 어차피 해 봐야 또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방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 추간공 확장 수술 전과 후의 그림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좁았던 구멍이 이렇게 추간공이 넓어지는 수술이고, 단면도상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보면 기둥은 되게 멀쩡하잖아요. 기둥 주변에 공간도 많고 이쪽 우측으로 빠져나간 추간공은 멀쩡한데 좌측은 여기 인제 까맣게 디스크 찌꺼기가 자라나와서 인제 신경 가지 통로가 막혀 있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넓혀 주는 수술이 추간공 확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추에서 웬만하게 시행하는 큰 수술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렸고요. 이 5가지 수술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실 경추의 수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한테도 오실 때도 이미 대부분 요즘 환자분들은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한우 카페니 뭐 무슨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리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인제 대표적으로 뭐 수술을 어떤 병원에서는 하라 그러고 어떤 병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강의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고, 이미 여러 병원에서 대학병원 포함해서 전문병원 포함해서 이미 환자분 본인께서 다 병원을 갔는데 공통된 답변이 "아 이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들었다면은 그럼 환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수술해야 과연 맞을까?' 이게 고민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런 분들이 인제 의사들은 과연 뭘 가지고 수술 방법을 결정할까? 요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 가장 나에게 맞을까? 고거를 고민하실 때 제 강의를 한번 쭉 보시고 '아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내 MRI를 봤더니 아 나는 요런 경우에 해당하구나.' 고거를 한번 판단을 맡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제가 실제로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첫 번째 환자분이 딱 MRI 들고 오셨을 때 저한테 인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오셨대요. MRI 딱 보면요. 딱 열어보고 나서 처음에 이것부터 봅니다. 아, 이 환자가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지 넓은지. 그래서 선천적 협착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보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 환자가 나이도 물론 중요하고, 나이에 따라서 인제 정상 디스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이미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해당 마디에 디스크가 없는 경우인지, 고거를 일단 따져 보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추간공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단순히 그냥 터진 지 얼마 안 된 디스크인지, 아니면 이미 추간공 협착증이 진행된 지가 거의 십몇 년이 지난 아주 단단한 석회 덩어리 같은 골격이 자란 아주 심한 추간공 협착증인지,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증이 한쪽에만 있는지 아니면 양쪽 팔로 가는 신경과지를 다 누르고 있는지,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 포인트로 저는 보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제 고런 경우를 따져서 인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인제 환자분들께서도 집에서 MRI 열어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좀, 아무래도 병원을 결정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좀 복잡하죠. 이 사실은 뭐 하나하나 또 파고 들어가면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환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략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설명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몇 가지 시간 되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아응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목 디스크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스트레칭은 어떤 거 해야 좋을까요?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고,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 저 이거 스트레칭에 관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 슬라이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표적인 후궁 성형술을 해야 되는 요런 케이스 있죠. 이 환자는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해 봐야 유튜브에 찍어 보면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전 운동 다 강조하시거든요. 그런 유튜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신전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걸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로 신전 운동을 따라하다가 유튜브 보고 실제로 전신마비 돼서 수술을 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신전 운동 강조하신 의사 선생님도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환자분들은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하지 못하고 '아, 무조건 신전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거구나. 저절로 목 디스크가 낫는 병이구나.' 왜냐하면 환자들은 목에 관련된 병은 목 디스크 질환밖에 모르거든요. 이런 다양한 선천성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시다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케이스를 저는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신전 운동을 따라하시고 스트레칭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스트레칭이 정말 도움이 되는 목의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저는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목의 운동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의 질환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물론 갑자기 단기간에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의 통증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신전 운동 열심히 했더니 더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요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전 운동을 그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칭보다는 그냥 등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목을 계속 신전만 시키는 거는 운동이 아니고요. 결국에 저는 인제 그 등이 딱 판판하게 펴지고 어깨가 이제 라운드 숄더로 말리지 않고 완전히 펴져야 경추 건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등 운동을 위주로 많이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밖에 다음 질문 보면요. 자연 치유는 안 되죠. 디스크 수술은 엎드려서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려서 하는 게 후방 수술이고요. 똑바로 누워서 하는 게 전방으로 접근하는 전방 수술인데, 자연 치유는 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급성으로 터졌을 때 자연적으로 젊은 나이에 흡수되는 디스크도 많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아침부터 앉아 있는데도 누워 있는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결국 급성 통증인지 만성 통증인지를 항상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아픈 지가 뭐 1주일밖에 안 됐다, 1-2주, 한 달 내다,
그러면은 충분히 약물과 물리치료로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4-5 년을 이 통증을 앓고 왔는데 갑자기 막 마비 현상과 동반돼서 이 통증이 심해진 경우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서 검사부터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예진 님 육아 중인데 허리 한쪽이 뻐근하고 한쪽 허리가 손바닥 크기만큼 저리고 감각이 둔화되는 느낌입니다. 디스크일까요? 어떤 스트레칭이 도와줍니다. 육아 중이기 결국 아기를 많이 안으시니까 인제 허리가 자주 아프신 건데 결국 이거는 쉬는 게 답입니다. 쉬시고 뭐 스트레칭보다는 그냥 단순히 쉬고 그냥 스트레칭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급성 통증은 금방 완화가 되니까요. 뭐 너무 심할 때는 약물 복용 방법도 있고요. 봉골레 불당님 목 디스크 진단받은 지 6개월 됐는데 도수 치료랑 약물 치료에도 팔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수술 시기를 놓치면 신경 증상이 남을 수도 있나요? 6개월이나 되셨으면요. 인제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찍어 보시고 뭐 도수 치료, 약물 치료해도 호전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대부분의 인제 해결될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질환은 약만 먹고 쉬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내가 다 해 봤는데도 이거 뭐 도저히 낫지를 않는다. 이거는 빨리 병원 가서 MRI 찍어 보셔야죠. 아야아야네 님 "수술 안 하고 계속 약만 먹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나요?" 결국에는 디스크라는 거는요. 무릎의 연골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콜라겐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의 연골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 닳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누구나 다 나빠지는 게 정상 노화 과정이에요. 근데 뭐 신경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타고난 신경관이 넓고 그냥 디스크만 좀 망가진 상태라면은 그냥 관리하면서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인제 제가 질문들을 좀 걸러서 할게요. 좀 동일한 질문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질문들 대부분 뭐 "이거 수술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인데 그럼 뭐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팔에 힘도 막 빠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하다. 그럼 빨리 가서 수술을 상담 받아 보셔야 되고 그냥 나는 만성적으로 통증만 이렇게 오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약 먹어 보고 일단은 기간도 통증 기간도 짧으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다 해 보시고 한 몇 개월 해 보신 다음에 수술 여부를 판단받아 보셔도 늦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오늘 강의가 좀 복잡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천천히 본인의 목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셔서 판단 받아 보시길 추천드리고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